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만드는 일이고 이 사회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미국에서 유학할 때 지도 교수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들어가서 앉아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하나 와갖고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막 뭐라고 이제 소위 영어로 쌀라쌀라죠. 막 얘기를 하시더니 끊더니 너무 한심하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미국의 어느 주에서 제가 전공한 게 한때 상당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학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학과를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고 장비가 얼마나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제 그걸 전화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 지도 교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다. 사람만 제대로 골라놓으면 장비와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을 건가를 자기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장비를 사야 될 건가를 물어봐서 자기가 좀 기분도 나쁘고 황당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주 교육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바로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진부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짜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거의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여러 중요한 시점들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엔 지금이 그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건 저 서울역이고요. 남대문에서 본 서울역입니다. 이건 중앙청,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여기 정부 종합청사, 옛날 종합청사 있었는데 있을 자리인데 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요. 이건 김정훈이라는 아역 탤런트였는데 해태 TP 초코볼이라는 과자를 선전하는데 570칼로리나 됩니다. 그러니까 먹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이렇게 칼로리가 많으니까 싼 값에 많이 먹여서 애한테 칼로리를 많이 섭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 교실 모습입니다. 여기 가운데 난로가 있고 여기 도시락 얹어 놓고 그런 거죠. 이 사진, 이 교실 사진 잠깐만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50년 지나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건 2002년 모습입니다. 저 광화문 서초동 집회가 아니라 2002년 조국 집회가 아니라 2002년 월드컵 때입니다. 88 요거 어딘지 아시겠죠? 대구역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더 비쌉니다. 칼로리가 없는데도 비싸요. 값이 같거나. 아까는 칼로리가 많아서 팔았는데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요. 근데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실입니다. 저는 제가 제 손자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고 잠깐 초등학교 교실을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맨 처음엔 이렇게 보고 애들을 못 찾았어요. 전부 땅에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앉아 있는데 너무 숫자가 적어서 이게 지금 교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땐 1학년은 기억이 안 나고 2학년 때 120명이었고요. 한 반에. 그리고 3부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한 해에 거의 100만 명이었으니까요. 지금은 30만 명도 안 됩니다만.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생들 숫자는 적고 애들이 더 영양 상태도 좋고 옷도 잘 입고 선생님도 여유가 있으신데 선생님 말씀하시고 애들은 듣고 이런 지식 전달 방법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변했는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주제인데요. 근데 그 왜 안 달라졌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빨리 발전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갔어야 되고, 그러려면 아까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못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잘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또 바뀌어야 되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야, 우리만 그렇게 변했냐? 세계가 얼마나 엄청 변했는데. 그런데 이게 미국 맨하탄이거든요. 1960년입니다. 예.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스카이라인 똑같아요. 조금 더 높은 건물 한두 개 더 생겼어요. 다시 말씀드린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지금이나 50년 전이나 거의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변화했죠. 예, 지금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배울 거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맨하탄의 스카이라인은 비슷하지만 혹시 신문에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도됐었죠. 그 허드슨 야드라고 그 벌집 모양의 이상한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건축 효율적으로는 보면 너무 말이 안 됩니다. 거기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그런데도 그게 맨하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경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게 저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 면 그냥 방만이 넣고 건평만이 할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생각들이 조금 이제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더 보여드리죠. 1961년에 우리나라 5대 수출 품목입니다. 철광석, 중석, 생사, 실크입니다. 실크, 생사, 누에고치 실, 무연탄, 뭐 그렇고요. 근데 쭉 바뀌어갖고 경공업에서 보시다시피 뭐 섬유류, 가발에서 80년대 의류 신발에서 90년대 오니까 의류가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서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선진국형으로 바뀌었어요. 요 그냥 재미삼아서 요 5번째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 5번째가 오징어였습니다. 오징어. 전부 일본에 수출하는 거였습니다. 오징어가 우리나라 5대 수출 품목이었을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숨가쁘게 발전을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왜 하필이면 위기론을 가지고 나오느냐? 여태까지 위기론이 많았죠. 뭐 북한에서 뭐 쳐들어온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다 사소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위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위로 갈 수도 있고 현상 유지할 수도 있고 완전 꼬꾸라질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꼬꾸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95%에서 99%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현상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중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그냥 남느냐, 아니면 진짜 문명 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돼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느냐, 이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3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2가지고 어떻게 보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차세대 성장 동력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뭘 팔아서, 뭘 세계를 무대로 해서 팔아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게 하나 있고요. 2번째는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사회의 변화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번째는 인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3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돼야지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틀이 생길 텐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현상 유지하는데, 우리는 현상 유지 계속 하고 있는데 딴 데서 계속 추월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환경 문제, 청년 실업, 양극화. 저는 이거는 북핵 문제 있죠. 저는 이거는 부수적이고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등산 갈 때 바로 이런 형국이 된 겁니다. 암벽 등반을 하면요, 앞서가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뒤따라가는 사람은 여기 로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의지해서 빨리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게 되면 그때부터 조심해야죠. 더 위험하니까. 그리고 창의적으로, 누구도 안 가르쳐 주니까 창의적인 창의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fast follower하고 first mover하고 전혀 운영의 모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더 많이 더 빨리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저 같은 엔지니어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그걸 잘 못 바꾸고 있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사실 실체가 모호합니다. 이 클라우스 슈왑이라는 분이 그 독일의 교수, 경제학 교수인데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2016년에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배경에는 사실 독일이 중국이 맹추격을 하니까 뭔가 바꿔야 되잖아. 값으로는 승부를 못하니까. 품질도 중국이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고 하니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 제조업에서 컴퓨터나 이런 거하고 그 제조업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거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장시킨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뭐 잘 아시다시피 알파고 얘기도 있었고 AI, 빅데이터 해서 특히 중국 같으면요. 정부가 거기는 개인정보 보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개인 기업한테 수억 명의 얼굴 스캔한 데이터를 줍니다, 그냥. 그럼 그거 갖고 안면 인식 그 알고리즘을 돌려요. 그러면 수억 명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중국이 안면 인식 기술에서 세계 1등이 되는 것은 너무 빤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AI 기술이 요소요소에 뭐 그 방법은 좀 그 문제가 있습니다만 요소요소에 파고들어서 지금 우리 일상생활을 바꿀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그 문 대통령도 저 현대차 남양연구소 가갖고 2025년인가요? 7년인가요? 그때까지 자율주행 완전히 완성하겠다 그랬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기계과인데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그 반응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고속도로에서는 적어도 핸들 놓고 가만히 신문 볼 수 있을 정도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목까지 갈 수는 없어도.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산업혁명이 뭐였는지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여기 곡식을 찌을 때 사람하고 소하고 이렇게 갖고 돌렸잖아요. 저거를 기계가 대신한 겁니다. 그럼 그 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다이어트 때문에 신경 쓰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해서 체중을 빼려면 운동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 살 빼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덜 먹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먹는 건 화학적 에너지거든요. 열 에너지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잘 아시지만 물리죠. 그런데 다이어트 운동에서 빼는 기계적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1칼로리가 4.2줄 뭐 그거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그게 아니고요. 1칼로리는 4.2가 아니라 4,200입니다, 사실은. 그 단위를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4,000배가 힘든 거예요. 지방 1kg이 8,000칼로리거든요. 그거를 운동으로만 다 없애려면 제가 그때 계산을 해봤거든요. 서울대학교 관악산 밑에 있으니까. 그 사람의 효율이 100%라고 했을 때 관악산을 40번 오르락내리락 해야지 1kg이 줄더라고요. 예. 에베레스트를 몇 번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제임스 와트가 그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을 딱 발견한 겁니다.
열에너지는 무궁무진하죠. 뭐 나무 떼어도 되고 석탄 떼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돌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기계가 막 돌리면 됩니다, 그냥.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공장이 막 생기게 되고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생산력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막 올라오게 된 거죠.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 하면 공장을 돌리려면 증기기관이 그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전달이 안 돼요. 2차 산업혁명은 그 전달 수단으로서 전기를 활용하게 된 겁니다. 전기줄만 가느다란 전기줄만 연결하면 여기서 발전을 해서 수십 킬로 떨어진 데서 모터를 돌릴 수 있어요. 그 에너지로. 그러니까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장 자동화가 가능해졌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막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일일이 사람이 돌렸거나 아니면 여기 발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옆에. 그래서 피대줄로 해서 다 연결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그거를 전기줄로 연결을 해갖고 모터를 돌림으로써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게 된 게 그러니까 생산력이 더 향상된 거죠. 그게 2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인류는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 성공을 거두게 됐어요. 이게 1인당 GDP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서기 1년이니까 예수님 탄생 거의 똑같다가 산업혁명 딱 시작한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풍요를 맛보게 됐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평균이고요. 평균. 세계 평균. 평균 의미 없죠. 각 나라별로 보면 빨간 게 중국이고 노란 게 인도입니다. 산업혁명 전까지는 중국과 인도가 주름 잡았어요. 근데 산업혁명 직후부터 이게 1차 산업혁명 시작부터 2차 산업혁명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인도는 완전히 쪼그라들고 요게 일본이거든요. 요거 세 번째 게 거의 존재도 없던 일본이 여기서부터 바다가 확 늘어났죠.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을 잘 활용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오징어, 오이, 수출 오이 품목이 오징어였는데 그게 이제는 완전히 공산품 체제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다시 이 시대에 있었던 변화가 우리를 덮치지 않을 거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뭐 정보혁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인이 컴퓨터를 가지게 되고 그게 모바일로 갔어요. 그 정보가 막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더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그래서 그 3차 산업혁명을 이용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이 중국에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위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CP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이버 피지컬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세상하고 실제 공장에서 돌아가는 피지컬한 거하고 서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장 자동화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시멘스 같은 데는 독일에 그 시범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는 수십 가지 다른 물건을 같은 컨베이어에서 생산합니다. 여긴 A란 물건이 있고 여긴 B란 물건이 있고 C란 물건이 있고 그걸 각각 다 따로따로 로봇이나 그런 걸로 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조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린 공장하면 요새는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체험 삶의 현장 그러면 여러 사람이 그냥 계속 망치질하고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개념이 바뀐 겁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기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 야, 우리 애는 그러면 직장이 있을까? 우리 애는 뭘 시켜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1차 산업혁명 시점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기계 파괴 운동인데요. 기계가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 해서 기계를 전부 부시는 이 그림. 공장마다 다니면서 기계를 막 부시고 그래갖고 그래서 영국에 가보면 공장들이
진짜 외딴 시골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공장이 있지 싶은데 공장이 있어요. 이런 걸 피해갖고. 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의 몇백 년간의 통계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실업률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대공황이라든가 이런 게 더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직업이 없어집니다. 일자리가 없어져요. 틀림없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무지무지 없어질 겁니다. 그 앞에 단서가 없어. 어떤 직업이 없어지냐? 지금과 같은 직업은 없어집니다. 새로운 직업이 생깁니다. 또. 예.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반복돼 왔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직업에 맞게 새로운 직업을 맞게 내가 지식을 취득을 해서 거기 맞춰서 새로운 내 또 인생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게 뭐 같으세요? 여기 위에서 본 거고 옆에서 본 거거든요. 타자기 비슷하기도 한데 요새 뭐 타자기도 잘 구경하기 어렵죠. 여기 기계적 계산기입니다. 옛날에 전자계산기가 나오기 전에 기계적 링크를 이용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 거예요. 예, 그 전기로 막 돌리면 뜨르륵 해갖고 턱 해갖고 1 더하기 1 하면 뜨르륵 돌다가 턱 해서 2 딱 나옵니다. 예, 기계적인 링크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았죠. 이게 얼마나 할까요? 이게 꽤 크거든요. 몇십만 원 하겠죠. 암만 잘 만들어도. 이거를 암만 중국에서 만들어도 몇천 원에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몇만 원에. 전기도 많이 들고. 근데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요거는 8자리인가 밖에 안 되는데 12자리 되는 게 4,500원이에요. 훨씬 빠릅니다. 소리도 안 나요. 전기도 안 들어요, 거의. 기계에서 전자 쪽을 완전히 바꾸면서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요. 미국의 회사들 분석한 건데요. 75년도에는 미국 회사 평균입니다. 미국 회사의 자산의 17%가 무형 자산이에요. 특허, 노하우. 83%가 유형 자산입니다. 뭐냐 하면 장비, 토지, 건물.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의 평균을 따졌을 때 대부분의 가치는 유형 자산에서 나왔었어요. 75년에. 근데 2009년에는 완전히 역전됐죠. 대부분의 가치는 무형 자산에서 나옵니다. 장비, 토지, 건물 그런 건 의미 없어요. 19%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이걸 반영하는 게 2018년에 포춘 500인데요. 세계 500대 기업 1등부터 10등까지 1등 월마트, 2등 엑선모빌, 벅셔 해서웨이는 의료 관련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서 진짜 미국에서 물건을 만든 제조업은 제너럴 모터스 10등 턱걸이 한 곳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서비스업입니다. 애플 전부 중국에서 만들어 와요. 설계만 미국에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1970년대 같으면 1등 제너럴 모터스, 제너럴 일렉트릭 뭐 해갖고 포드, 크라이슬러 이렇게 전부 돼 있었거든요. 예. 세계에서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회사는 코닥입니다. 필름 회사죠. 예. 1975년 12월에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엔지니어가 사장님한테 들고 갔습니다. 자, 디지털 카메라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그 엔지니어한테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뭐였을까요? 이 디지털 카메라가 우리의 카메라 필름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러면 답은 부정적인 영향이죠.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이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이걸 도대체 왜 만드냐?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2012년에 파산했습니다. 코닥은 1888년에 맨 처음에 생겼는데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기술력이 좋은 회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거 없어요. 옛날의 영화 소용없습니다. 파산했어요. 근데 후지 필름 아시죠? 예, 이거는 코닥을 따라서 똑같이 베껴갖고 만들어갖고 필름 시장의 일정 부분을 잠식하고 있었어요. 20%. 그런데 1980년대에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가 세상이 바뀌는 것 같다 해서 세 갈래 어프로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필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쪽으로 바꾸고 파인 케미컬 정밀화학 쪽으로 좀 바꾸자 해서 바꿔서 지금 굉장히 큰 성공을 하고 있고요. 사실 카메라 필름은 뭐 거의 지금 1%도 안 되고 대부분이 LC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필름이라든가 아주 고기능성 필름 같은 것들 갖고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점을 잘 찾아야죠. 그렇죠? 그게 리더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태까지 우리의 성공 비결은 대량 생산, 구획 생산 그런 거였습니다. 마치 동물 사육을 예를 들면 양계장, 돼지, 소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 띄워놓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니까 요즘 난리 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AI 오면 얘들 다 죽죠. 살처분 수백만 마리씩 하잖아요. 너무 안 됐어요. 사실 TV나 그런 데 보면. 예.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아마존 밀림 같이 되는 거예요. 다양성이 존중이 되고 예. 이렇게 되지 않고 닭하고 돼지하고 소하고 다 섞여갖고 자유롭게 자라는 겁니다. 그럼 옛날에 왜 안 했냐?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안 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돈 못 버니까. 토종닭은 훨씬 비싸잖아요. 예. 그런데 4차 산업혁명하고 그럼 무슨 상관이냐? 그게 가능한 수단이 생긴 거죠. 그렇게 각각 따로 막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멘스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각각 따로 한 컨베이어 벨트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컴퓨터와 AI와 빅데이터의 발달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돼야지 생태계가 건강해지잖아요. 예. 돼지하고 닭하고 소하고 섞어 놓으면 돼지 열병 와도 얘만 죽지 그 옆에는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닭하고 소가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다양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그렇게 되면 개인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 어렵다, 위기다,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차세대 성장 동력이 뭐냐를 찾아야 되는 거. 그렇죠? 두 번째, 4차 산업혁명. 우리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저항하려고 해도 세계가 바뀌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회사하면 회사 기구표가 이렇잖아요. 사장, 전무, 이사, 부장, 과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존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아마존. 그럼 미국도 똑같네, 뭐 우리나. 예. 아마존 같이 잘 나가는 회사가. 근데 다른 회사들은 다 달라요. 구글은 구글대로 다르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으면 완전히 수평 조직입니다. 사장도 청바지 입고 와서 막 그냥 같이 어울리니까.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대로 자기 기업의 특성에 맞는 조직을 다 활용을 합니다. 우리는 천편일률적이잖아요, 이거. 아까 제가 그 4차 산업혁명의 조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산업혁명을 막으려는 시도는 여러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아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기계 파괴 운동 말씀드렸는데 이런 규제도 있었습니다. 이거 신문에서 보셨죠? Red Flag Act라고 그래갖고요. 빨간 그 깃발법 해서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앞에 사람이 빨간 깃발 들고 가면서 자동차가 간다는 거를 표시를 하고 가야 된다. 그런 규제였습니다. 1896년에 폐지됐죠, 물론. 예. 그렇지만 한동안 있었어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고 이때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했느냐? 마부들의 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저 마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됐을까요? 어차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 마부들이 다른 직업을 어떤 여태까지의 경험을 이용해서 다른 걸 어떤 걸 잘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걸 틀어막다 보면 뒤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유럽에 비해서 자동차가 뒤떨어졌습니다. 독일의 벤츠 있잖아요. 자동차는 맨 처음에 영국에서 생겼죠. 그렇지만 독일의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뭐 프랑스의 르노 있지만 영국 자동차 뭐가 있습니까? 롤스로이스 같은 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자동차 산업이 없잖아요. 이런 규제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인구 문제입니다. 뭐 이거는 잘 아시니까 숫자는 말씀 안 드리고 요거만 보여드릴게요. 2018년 2월 20일, 그래도 벌써 1년 반이 넘었네요. 예. 뉴욕타임즈에요. 크게 났어요. 아주 굉장히 크게. South Korea's most dangerous enemy. 예. 대한민국의 가장 위험한 적은 김정은이 갖고 노는 핵이 아니다. 바로 인구 문제다. 디모그래피다. 인구 문제다 하고 아주 적시를 해놨어요. 지금은 30만 명이지만 19세 인구는 19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46만 명이 될 텐데 대학 진학률 70%로 하면 32만 명. 지금 대학 입학 총정원이 49만 명. 그럼 17만 명이 남잖아요. 그렇죠? 경북대가 한 해에 5천 명 뽑거든요. 그러면 경북대 같은 대학을 우리나라에서 34군데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상상하기도 어렵죠. 우리나라 지금 국립대학이 몇 개인데, 큰 국립대학이 몇 개인데 34곳을 없애야 돼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아까 제가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인구 문제, 차세대 성장 동력,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차세대 성장 동력과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20년 후에 대학 들어올 애들의 숫자는 이미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20년 후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암만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민을 수천만 명 받으면 되죠. 그렇지만 뭐 그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뭐 고령화도 문제죠. 그렇죠? 어떤 분이 이 단학 선언 그 원장님이신데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뭐 그런 책도 지셨는데 저분은 사실 것 같아요. 워낙 내공이 좋으신 분이라. 예. 근데 하여튼 뭐 120세까지 몰라도 8, 90은 요새 보통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는데, 예. 사실은 구한 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영국이 차를 중국으로부터 많이 수입을 하니까 무역 적자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중국에다 아편을 팔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아편을 압수를 해갖고 다 불태워버리니까 영국이 군대를 갖고 와서 전쟁을 한 게 아편 전쟁입니다. 그때 중국이 영국한테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그래서 그 뭐죠? 그 홍콩도 뺏기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우리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중체 서용을 들고 나왔어요. 중체 서용. 이건 뭐냐 하면 중국의 몸은 가지고 있대 서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갖고 오자. 기술만 갖고 오자 하는 겁니다. 일본은 그거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그 미국의 페리 제독이 흑선이라고 까만 배를 군함을 끌고 와갖고 이제 개항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감, 혼란에 이제 접어들게 됐는데 그때 주장한 게 뭐냐면 화혼양제입니다. 일본의 정신만 빼놓고는 모두 바꾸자. 일본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모두 바꿔버렸어요. 그 평균의 종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 토드 로즈가 저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책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옳은 말을 해갖고 제가 어디서 찾아갖고 여기 보여드리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배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다. 더 어려운 거는 갖고 있던 생각을 버리는 거다. 전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가면 유아 생존율이 낮겠죠. 그렇죠? 자, 여성 1인당 출산율은 선진국일수록 더 낮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낮습니다. 여기 2, 3, 4, 5, 6, 7, 8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를 여기 점을 찍었는데 점의 크기는 인구 크기입니다. 그 점을 찍어봤어요. 전 세계. 딱 두 그룹으로 나뉘죠.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 여기는 선진국이에요. 조금 낳고 많이 살아남고. 여기는 많이 낳고 많이 죽고. 맞죠? 예. 그래서 이 선진국, 후진국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1965년 데이터예요. 지금은 이렇습니다. 구분이 안 되죠. 출산율 갖고 약간 구분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정관념이 안 바뀌는 겁니다. 1965년에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나라에 뭘 팔아먹겠어요. 네. 당장 애들이 몇십 %가 5살 되기 전에 죽어버리는데 그걸 뭘 팔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요, 여러 가지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아인슈타인이 미친 짓, 인세니티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미친 짓이다가 아니라 미친 짓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하고 정의를 했어요. 뭐냐 하면 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기 제가 교육청에 와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교육이 그런 게 아닌가. 맨날 정시 조금 바꾸고 수능 조금 바꾸고 왔다 갔다 쪼물락 하는데 결과는 수십 년 동안 달라진 게 없죠. 사교육비는 점점 증가하고 맨날 사교육이 문제라 그러면서.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세 번째 인구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그렇죠? 야, 우린 그럼 이제 줄어들고 소멸하고 끝나는 건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근데 잘해야 되죠.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일본이 개화할 때 그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아주 위인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송하촌숙이라고, 뭐 효과 손사꾼가 뭐 하여튼 일본 말로 그런데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예. 1857년에 저걸 열어서 그게 요거예요. 굉장히 조그만 집이죠. 지금으로 보면 그냥 저 도로변의 화장실 정도, 네, 그 정도 크기였는데 여기서 학생들을 90명을 길러냈어요. 1년 반 동안.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야마구치입니다. 야마구치는 일본 혼슈가 있으면 규슈에 제일 가까운 쪽이에요. 완전히 그 시골 중에 시골이죠. 거기서 90명쯤 길러냈는데 그 제자들을 더 열거할 수 있는데 대량만 열거한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 데라우치, 조선 초대 총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카스키 신사쿠, 이게 일본 군 관련해서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고 다 일본의 위인들이에요. 자, 그 시골에서 90명 딱 길러냈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1850년대 이름을 듣고 와서 전국 각지에서 수재들이 와갖고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네.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극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아이슬란드 축구입니다. 아이슬란드 인구 30만이거든요. 중국 인구 15억이에요. 5,000배가 많습니다. 아이슬란드 대표팀하고 중국 대표팀하고 축구 붙으면 어디가 이길까요?
아이슬란드가 물론 이깁니다. 피파 랭킹도 훨씬 높고 30만 대 15. 그렇다고 중국이 그러면 탁구만 치고 축구 투자를 안 하냐? 엄청 투자하죠. 외국 사람들 불러들이고. 안 돼요.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 잘만 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로도 충분히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맞은 겁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직업이 줄어들잖아요.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딴 나라들은 큰일이에요.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로봇가 다 대체한다 그러고.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예. 그런데 잘해야죠. 그렇죠? 일당백이 돼야죠. 그러려면 지금 그 평균주의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재교육 모드로 완전히 다 전환을 해야 됩니다. 개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지금의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갔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이 논산훈련소 신병훈련 교육이라면 그게 아니라 특전사 교육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잘하는 걸 갖고 있거든요. 예,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취업 연한이 30년이 아니라 60년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12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그런데 4차 산업혁명 덕분에 직업의 수명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미 줄어드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 기계공학 지식 갖고 앞으로 5년 버틸 수 있을까? 회의적이에요. 예. 지금 기계과 저희 교수들 뽑으면 생물 쪽 사람들 막 뽑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래 일하는 동안 직업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직업의 수명은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한 번 내지 두 번 바꿔야 됩니다. 평생 동안.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 좋은 과 가는 게 인생에 무지 큰 결정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니죠. 옛날에는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딱 정한 걸로 끝이에요. 요러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진로를 생각하실 때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갔다 가다가 완전히 철진한 그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조금 싸네, 조금 싸게 해준다고 딱 샀는데 보니까 철진한. 그럼 후회하시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 대학의 그 경제학부의 교수 한 분이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은 집권하는 정권과 무관하게 5년마다 1%포인트씩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쭉 통계를 내갖고 쭉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렇게 돼요. 10%쯤 하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2014년에 5%, 죄송합니다. 3%쯤 됐고요. 예, 3%쯤 됐고 또 5년 지나니까 2%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9년에 2%. 신문에서 지금 1% 성장률이 우려된다 얘기하죠.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인데. 이분이 그 지적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공장에서 장비 돌려갖고 물건 만들어서 돈 버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투자해서 물적인 투자를 해서 거기 나와서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이제는 인적 자본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창조형 인적 자본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빠른 추격자, fast follower에서 forced mover로 바뀜으로써 이거를 다시 반전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구조가 다 바뀌어야죠. 그렇죠? 아까 제가 예로 보여드렸다시피 코닥에서처럼 이게 우리 필름 팔아먹는데 얼마나 도움이 돼, 디지털 카메라가.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 30%는 너무 많다. 뭐 해서. 돈 줬더니 시설공사에 왕창 쓰고 미래교육에는 쥐꼬리만큼 썼다 하는 보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과장이 있습니다. 신문이니까. 네, 과장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요 사람이 노리코 아라이라는 사람인데 테드 컨퍼런스라고 있어요. TED. 예.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서 진짜 전 세계적인 그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 나와갖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뭘 했냐 하면 그 연구원인데 토다이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011년부터 시작해서 AI 로봇을 가지고 2021년까지 동경대 합격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경대 입시 낸 사람은 완전히 죄송합니다. 연 먹는 거죠. 그렇죠? 입학시험이 필요 없잖아요. 로봇이 다 하면 되니까. 예. 2016년에 그래서 전국 학생 대상 모의고사를 봐서 100명 중에 20등 했습니다. 상위 80%. 그래서 더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2016년까지만 하고 그냥 관뒀어요. 이걸 방향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해봤자 뭐하냐. 지금 같은 입시는 문제가 있는 걸 확실히 보였으니까 이제는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교육을 더 잘 시킬 수 있겠는가를 연구하겠다 해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AI의 약점이 뭐냐 하면 독해 능력이거든요. 예, 독해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출을 해서 짐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데 힘쓰겠다. 뭐 이런 그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평균 말씀을 조금 한 20분쯤 평균 말씀을 20-30분 평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측정한 수학 점수입니다. 남자, 여자. 뭐 월등히 남자가 낫죠. 예, 여자들은 수학하면 안 됩니다. 수학을 왜 합니까? 예, 여자들은 원래 수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보통의 그 많은 분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걸 보시면 여기 540점이고 여기 500점이거든요. 저렇게 그리면 안 되죠. 0점부터 그려야지. 0점부터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 큰 차이 없어요. 물론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낫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누나한테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신 기집애가 뭐 그런 걸 하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여자애가 수학하면 얘 골치 아프다. 여자애가 소위 기집애가 수학하니 이걸 앞으로 어디다 쓸까. 이런 생각들을 부모님들이 옛날에 고루한 생각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더라도 꾹꾹 눌렀겠죠. 그런 영향 정도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인식 차이. 예. 그런데 요거는 평균이고요. 평균은 의미 없잖아요. 개개인을 따지는데 분포를 한번 보시죠. 여기 수학 점수인데 수학 못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보다 수학 잘하는 여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평균을 딱 따지면 여자는 수학 못하니까 수학 안 시켜하면 이만큼을 다 버리는 거잖아요. 여기는 남자보다 여자가 수학을 잘하는 거는 600점이 넘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을 맞아서 진짜 사람이 없는데 옛날 같으면 뚝 잘라갖고 여자는 그럼 수학 안 시켜야 해도 남자들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 인구가 없어요. 이거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수학 잘한다 해갖고 더 가르치고 해갖고 수학을 잘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거기가 바로 그런 얘기죠. 흑인이에요. 히든 피겨스가 뭐냐면 나사에 근무하던 아폴로 달에 보낼 때
나사에 근무하던 여성 흑인 수학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흑인이지, 여자지, 수학 잘할 수 있겠습니까? 수학 잘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인식으로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예는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평균이 지금 우리한테 주는 착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IQ 테스트 우리가 하는데 IQ가 미국이 평균이 103이라고 하네요. 근데 IQ를 테스트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숫자 암기도 하고 수학도 하고 상징 기호 찾기 하고 뭐 지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떤 건 얘가 낮고 어떤 건 얘가 낮습니다. 뭐가 조금 더 나은지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평균. 해서 103, 103. 그럼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얘는 공통점 찾기에서 얘에 비해서 월등히 낮죠. 그런가 하면 얘는 상징 기호 찾기에서 얘보다 월등히 낮죠. 거의 최고 수준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잘 개발시켜서 잘하게 만들면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넌 무조건 법대 가라 해서 싫어하는 법 공부 막 시키고 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수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아버님은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법원에 서기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진짜 판사가 돼야 된다 해갖고 법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법대로 갔죠. 그래서 결국 사시 조금 하다가 흥미가 없는데 되겠습니까? 포기하고 제가 교수로 왔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로 왔는데 수학과 대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한다고 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그래도 잘생겼죠. 저자인데요. 저희 원본입니다. The End of Average라고요. 저 하버드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ADHD 잘 아시죠? 요새 뭐 ADHD 뭐 없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조금만 분주하면 다 ADHD라고 그러고. 그 ADHD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잘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잘려서 고생하다가 그 커뮤니티 컬리지 그러니까 그 전문 대학 같은 데를 나와서 그다음에 4년제 대학 가고 공부도 해서 대학원 가고 해서 하버드대 교육학 교수가 됐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쯤 될까요? 100만 명 있으면 1명 될까요? 아닙니다. 빵입니다. 빵. 없죠. 불가능하죠. 그냥. 지금 더군다나 지금 같은 입시 제도하에서는 고등학교 때 잘렸다. 그럼 그걸로 끝이죠. 대학을 어떻게 가요? 대학을 갈 수 있는 데 단 하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거. 근데 미국은 그런 길이 아주 작지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됐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완전히 그런 길이 없는데도 반성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지금부터는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요. 그 로버트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이 사람이 노마라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하나를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 하면 굉장히 많은 여자들 신체 치수를 다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 옛날 하면 바스트, 웨스트, 히프 뭐 그러잖아요. 36, 24, 36. 그게 이때 나온 거예요. 요새는 다 없어졌습니다만. 그래서 그 평균치에 가장 부합하는 여성이 가장 이상적이다 해갖고 그걸 이름을 노마라고 짓고 여기 조각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부합하는 여자들, 자신 있는 여자를 모여라 상금 줄게 해갖고 콘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의외의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9군데 평균치를 줬는데 모두 부합하는 경우가 한 명도 없었어요. 수천 명 중에. 나름대로 자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명도 없었어요. 5군데 부합도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여튼
그 우승자를 가려갖고 그래서 이제 상을 줬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노마라는 이상형의 여자들이 다다르지 못한 것은 여자들의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여자들한테 이제 매도를 한 거죠. 비슷한 일이 또 있었는데요. 2차 대전 끝나고 제트기가 개발이 됐잖아요. 제트기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조종하기 어렵습니다. 제트기는. 아차 하면 이게 휙 하고 뭐 요새는 전자장비 때문에 이제 그게 안정화가 됐습니다만 옛날엔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트기 조종사들이 많이 추락을 했어요.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미국 공군이 굉장히 고민을 했었죠. 근데 이것저것 막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조종석이 한 사이즈였거든요. 한 사이즈. 평균 딱 내서 조종사들 신체 치수 평균 내갖고 조종석은 같은 사이즈로 전부 나왔습니다. 그럼 팔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는데 팔 짧은 사람은 조종하기가 조금 더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신체 치수를 한번 재서 평균을 한번 내보자 하고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 한 사람이 해보니까 조종사들은 그래도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체격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죠. 뚱뚱해도 안 되고. 4천여 명 중에 10군데 신체 치수 평균에 부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3군데 부합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키가 크면 팔이 짧거나 아니 뭐 다리가 뭐 굵거나 다리가 길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공군에서 내놓은 솔루션이 뭐냐 하면 그러면 시트를 조절하게 만들자. 자기 신체 크기에 맞게. 그래서 어드저스터블 시트가 개발됐습니다. 지금은 자동차에 쓰이죠. 그게 미국 공군에서 이게 되면서 현저하게 사고가 줄고 해서 굉장히 성공 사례로 이게 평균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 그래서 저도 평균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평균적인 한국인 빨간 거 보세요. 한 주 평균 45.9시간이라고 203만 원 벌고 쌀 227g 먹고 어쩌고저쩌고 12개인가 그래요. 이게 빨갛게 쓴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드릴게요. 저기서 오차 12개 중에 몇 개나 부합하시겠어요? 그렇죠? 서너 개, 4-5개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 한국인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면 모를까? 그러니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 약도 그렇습니다. 약효를 할 때 남자도 먹고 여자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제약회사들이 보통 170cm에 65kg 체중인 남자를 기준으로 실험을 합니다.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호르몬 때문에 대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MBN이라 이게 스틸록스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이 수면제. 이게 여자가 남자보다 현저하게 대사 속도가 늦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수면제를 먹고 8시간 후에 남자는 아무 문제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여자는 아직도 몽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권장량을 반으로 줄이라고 복용량을 반으로 줄이라고 권장한 게 아니라 의무화시켰어요.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평균이 잘못 적용된 거죠.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 마이클 패러데이, 아가사 크리스티,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스티브 스필버그, 윈스턴 처칠 공통점이 뭐였죠? 난독증, 디슬렉시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한 명이라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교육을 받아서? 요거는 요 다음에 옛날에는 IQ 테스트가 얘기하듯이 인텔리전스는 지적 능력만 갖고 따졌는데 사실은 인텔리전스에서는 여러 개의 측면이 있다는 게 요즘 받아들여진 학설입니다. 1980년에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맨 처음에 주장을 했는데요. 8개에서 이게 더 늘어나요, 요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 잘하는 그거는 어디 있죠? 요 로직 요거만에 해당되고 운동 잘하는 것도 인텔리전스고요.
사람들하고 잘 사귀는 것도 인텔리전스고 음악적인 재능도 인텔리전스고 8개 다른 분야를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교육도 앞으로 아이들 장래를 생각할 때도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을 해줘야지. 그럼 우리 애는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요거는 잘한다든가 아니면 공부는 잘하지만 이건 못하는데 그걸 조금 개발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할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텔리전스가 분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직업들이 그전에 없었던 직업들이 막 나올 테니까요. 옛날처럼 검사, 판사가 최고인 시대는 이미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좌뇌, 우뇌 얘기를 하는데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말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딱 보면 그냥 느끼는 거예요. 혹시 자녀분들 기르시면서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그림을 보여주면 잘 이해하는데 어떤 애는 글을 보여줘야지 잘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게 verbal thinker하고 visual thinker하고 다른데 약 40%가 좌뇌형입니다. verbal thinker. 60%가 visual thinker예요. 우뇌형. 근데 우리나라 전통 교육은 법조인 양성 교육이니까 어떻게 보면 verbal thinker 위주입니다. visual thinker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전부. 예. 다 제외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비주얼 띵커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AI, 빅데이터 그런 것들이 전부 그쪽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세요. 아스퍼거 들어보셨죠? 난독증, 디슬렉시아, ADHD, 자폐 이런 것들이 전부 비주얼 띵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장애라고 생각하고 거의 정상 교육에서 제외시켜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균적인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맞춤형 교육을 안 하고. 근데 얘들한테 맞춤형 교육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어떤 포텐셜을 실현시킬 수 있겠죠. 근데 평균이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유럽에서 근대 유럽이 막 이제 발전하면서 계속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그때는 근육 키우는 게 최고였잖아요. 군대 키우고. 그때는 기술이고 뭐가 없었으니까 결국 거의 비슷한 사람들을 비슷하게 훈련시켜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면 그럼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게. 그 패러다임은 1900년대 중반까지 계속됐죠. 그래서 이 캐틀레라는 사람이 원래 천문학자인데 통계를 사회과학에 최초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인구 센서스, BMI 아시죠? 비만도.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평균적인 그런 개념을 넣어갖고 그 국가에 제공을 하고 국가는 그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걸튼이라는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인데요. 이 사람은 평균보다 잘하는 게 진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계층이다. 예.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우수하고 열등 2개로 나눴고요. 특히 지능이 우수하면 다른 것도 다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도 반에서 1등한 애들만 다 모아갖고 축구팀을 만들면 훈련시키면 걔들은 틀림없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평균주의를 테일러라는 사람이 생산 현장에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테일러는 분업 아닙니까? 공장에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작업들을 각각 다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다 계측을 해서 표준 작업 시간을 만들고 거기 사람을 투입해서 너는 나사 조이는 일만 1분 내에 해라. 너는 나사 푸는 일만 2분 내에 해라. 이렇게 다 작업 지시를 해갖고 시켰어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의 분업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금과 옥조처럼 그렇게 생산 현장에선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바로 그 평균주의에 입각한 이 군대가 이렇게 되면 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 정돈되고. 지금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드론 띄워갖고 막 하고 그러는데 저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에 이 테일러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특출한 재능을 기르는 곳이 아니라 평균적인 학생을 위한 표준 교육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게리 플랜이라는 게 있었고요. 특히 썬다이크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육의 형태를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표준화시키고 교육 커리큘럼을 규준화시켜서 학습 속도에 따라서 영재, 우등생, 열등생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심지어는 학교의 역할은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학생을 재능에 따라서 분류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분류해 놓으면 사회 나가서 교육이나 뭐나 다 자기가 재능에 따라서 받게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런 교실이 생기게 됐고요. 네. 이것도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교육은 독수리를 기르거나 사자를 만들거나 상어를 키우거나 하는 교육이 아니라 세 가지 동물들이 조금씩 다 할 수 있는 오리를 만드는 이런 교육을 지금 우리가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오리는 조금 날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헤엄도 조금 치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걸로 버틸 수 있고 훌륭하게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독수리하고 사자하고 상어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저자는 세 가지 프린시플을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소위 제기드니스, 울퉁불퉁한 거를 감안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능이란 게 뭡니까? 지능이란 게 IQ 테스트에서 점수 높게 받는 거잖아요. 그 IQ 테스트란 게 1 더하기 1은 2만 하는 건 아니죠. 삼각형 짜맞추기도 있고 뭐도 하고 여러 개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걸 평균을 쫙 내버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지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평균으로 정의한 어떤 개인에 대한 정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평균적인 한국인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은 평균적인 한국인이 이렇다니까 다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손흥민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딴 사람도 누구지? 이춘재인가요? 화성. 예, 거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평균은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가 컨텍스트입니다. 뭐냐 하면 어떤 애가 그렇게 행동할 때는 많은 경우에 그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냐 하면 마시멜로 있잖아요. 애들 그 말랑말랑한 그거를 애한테 하나를 주고 조그만 방에서 하나를 주고 자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올 텐데 내가 나갔다 올 때까지 이걸 안 먹고 있으면 한 개 더 줄게. 애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갔다 왔더니 애가 안 먹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더라 하고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게 마시멜로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30-40% 정도의 애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술 취해서 들어오면 두드려 부시고 애들 패고 과자 사준다 그러고 안 사주고 그러면 그 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자가 생기면 무조건 먹어야죠. 일단 먹고 봐야죠. 그렇죠? 나중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상관없잖아요. 예, 그겁니다. 예. 그리고 요즘 그 학교가 너무 좀 과보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조금 딴에 대해서 공격성이 있거나 그러면 그래서 제가 요 슬라이드를 딱 빼왔는데요. 공격성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한테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 딴 남자애들한테만 공격한다든가, 뭐 여자애들한테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선생님이나 뭐 동물에 대해서 그런다든가, 그게 조사해보니까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공격성이. 그러니까 부모님은 예를 들어서 요 빨간 애 같으면 집에서 얘만 보면 얘는 너무 착한 애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공격성이 낮으니까. 학교에 가서 일어나는 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학교 가면 남자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처해진 환경과 특성을 파악을 해야지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발달하는 그 과정입니다. 유아 발달할 때 특히 요새 젊은 엄마들이 많이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카페맘 같은 거 있잖아요. 카페맘 같은 데 보면 애는 보통 6개월이면 뭐 3개월이면 뒤집고 6개월이면 뭐 어떻게 하고 옹알이 하고 뭐 1년이 지나면 걸어야 되는데 거기서 2달이 지났는데도 걷지 못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올라오면 우리 애가 1년 반이 됐는데 못 걷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은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죠. 초조하고. 그런 일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유아 발달이 그 평균의 그 오류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애들이 발달할 때 이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발달하는 거거든요. 앉을 때는 요때고 뭐 그래서 몇 달 됐을 때 앉고 몇 달 됐을 때 쓰고 뭐 몇 달 됐을 때 걷고 어쩌고 이렇게. 네. 그런데 그 편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빨간 애도 있고 파란 애도 있는데 얘들 둘 다 비정상이에요. 어느 한순간은.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뉴기니 있죠, 뉴기니, 파푸아 뉴기니. 거기 가면 애들이 보통 누웠다가 엎드렸다 그 다음에 앉는데 얘들은 엎드리질 않는데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해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렸다가 잘못해서 쏘이고 그럴까봐 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의도적으로 엎드리질 않고 전부 눕히고 앉히고 해갖고 애들이 엎드리는 것보다 앉는 걸 더 먼저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전혀 다른 발달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육에서도 자, 시간에 따라 성취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등생은 A, B 중에 누구죠? A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정규교육은 이 정도에서 끝나요. 많은 경우에. 처음에 빨리 배우는 애들이 우수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학습해야죠. 네. 1학년인데 보니까 125 더하기 238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국민학교 1학년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걔가 수학에 관심이 생기겠습니까? 너무 지겹지.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그걸 외라시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인재는 이거죠. B. 우리는 평균을, A와 B 평균을 잡아서 이거보다 잘하면 우수, 못하면 열등 이렇게 재단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들도 우리 애가 물론 이렇게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애는 또 딴 재능이 있어요. 거의 틀림없어요.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만 하면 IQ 103이 아니라 잘하는 것만 하게 하면 IQ 150짜리 사회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몇 개만 더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만화가가 그린 1965년에 그린 만화인데 2000년의 모습이라고 그린 건데요. 여기 보시면 거의 다 실현이 됐습니다. 만화가가 그린 건데. 만화가는 공상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그린 거죠, 말하자면. 이 당시에. 다 됐어요. 로봇 청소, 뭐 집에서 치료받고, TV 전화기, 전기 자동차, 태양열집, 전파신문 등등. 그래서 공상에 가까운 상상이 필요하고 이걸 길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같은 만화 그린 2041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한 10몇 년 전에 저런 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저분을 만나갖고 뭐 저녁도 사드리고 해갖고 연세 많으세요? 예. 그때 신나서 이걸 하나 그려주셨거든요. 제 생각엔 반 이상은 실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벤처 투자라 그러고 일반 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벤처 투자하고 일반 투자. 일반 투자는요. 투자를 10군데 하면 위험성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위험성이 높다는 말은 투자 회수도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게 일반 투자예요. 벤처 캐피탈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험성이 높은 거에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만 터지면 10배, 100배씩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만 터지면 됩니다. 그렇죠? 투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AI, 뭐 드론도 뭐 그렇고 뭐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이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벤처 캐피탈이 점점 더 벤처 캐피탈의 시대가 점점 더 강해질 텐데 벤처 캐피탈처럼 되려면 평균으로 되겠습니까? 평균으로 가면 일반 투자죠. 그렇죠? 네. 이건 평균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강점이 있고 하는 걸 각각을 다 분석을 해서 가야지 각각 개개의 기업을 분석을 해서 가야지 평균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런. 그래서 뭐 지금 요즘 교육에 여러 가지 새로운 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을 실현시키는 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어요. 뭐 올린 공대도 있고 미네르바 스쿨 이것도 우리나라 신문에서 많이 소개가 되죠. 에꼴 42 뭐 커리큘럼도 없고 교수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스쿨이라고 교육을 어떻게 잘 가르칠까 하는 거를 이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스튜디오 스쿨은 뭐냐면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 관심이 없잖아요. 자고 엎어져 자고 맨날. 애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애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뭘까 해서 그걸 현장에서 직접 뭘 하는 애들이 요리에 관심이 있으면 완전 식당 주방처럼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 대학도 여러 가지 혁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리조나 주립대학 하면 옛날엔 술 많이 먹는 신입생 환영회 또 술 많이 먹이는 대학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혁신적인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G7 국가가 7개가 있잖아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제가 일부러 두 줄로 썼습니다. 자, 위에가 2차 대전 전승국이에요. 밑에가 2차 대전 패전국이고 여러분들이 TV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걸 보시면 얼마나 철저하게 독일하고 일본이 망가졌는지 2차 대전 때 보실 수 있습니다. 융단 폭격이란 말이 2차 대전 때 처음 생겼죠. 그래서 독일의 드레스덴에 같은 경우는 전 도시의 70%가 하룻밤 사이에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죠. 일본 동경 대공습이 1945년 그 4월인가 언제 있었는데 이때 동경 도심이 이렇게 됐어요. 이때 죽은 사람 수가 10만이 넘는데 그 히로시마 원폭 당시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소위탄 갖고 융단 폭격을 해갖고 전부 불에 타 죽었어요. 전부 불탔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됐죠. 동경올림픽이 몇 년인지 잘 모르시죠? 1964년에 했거든요. 올림픽을 열 정도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일본이 항복한 게 1945년. 19년 만에 일본이 완벽히 우리는 부활했다고 전 세계에다 선언한 겁니다. 동경올림픽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철저한 파괴에서 어떻게 이런 번영을 20년 만에 만들 수 있었을까요?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만 있으면 다른 건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는 건 결국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육을 제대로 하는 거는 학교에서도 합니다만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건데 결국 학부모님들 개개인이 올바른 생각으로 다 올바른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애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사록에 나오는 건데 1000년 전에 또 이때 이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매일 퇴보할 것이다. 현상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퇴보한다. 왜냐하면 나아가지 않고 퇴보하지 않는 자는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1000년 전에 이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적당히 웬만큼 사는데 현상 유지하자 이제 천만에 계속 앞으로 나가야지 그나마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